여기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됐네요. 자, 220쪽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출산할 때 지나친 이렇게 밑에 살균을 했던 아이들이 그 재균을 해가지고 애들의 이제 균의 다양성이 떨어졌다. 예, 떨어졌고, 그게 더 다양성 떨어진 애들이 결국 아토피, 비염, 천식, 이런 알러지가 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220쪽에 그 지나친 살균 손세정지 조심하라고 얘기했었어요. 중간 부분까지.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알레르기 증상의 증가를 이끄는 것이 밑에 미생물 조성의 변화가 아닐까. 이거죠. 그러니까 알레르기 증상의 증가, 알러지, 아토피를 일으키는 게 감염에 노출하고 유무가 아니라 미생물 조성의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지나치게 위생적인 아기들의 장에서는 박테리아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고 특히 엔테로박테리아 종류가 적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 이제 엔테로박테리아가 이제 피부 상주균 같은 그런 내용이래잖아요. 그쵸? 그런 건 뭐 중요하지 않고 쭉 내려가가지고 한 네 번째 줄 아래에 보면 성장하면서 알레르기를 가지게 된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들보다 장내 미생물이 훨씬 다양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게 불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 건강한 장내 세균의 어떤 그런 건강한 장은 어떻다라는 거죠. 우리 HM파마 그 마이크로바이옴 공부해서 많이 했지만 다양성이 많은 게 건강한 장내 그 균이잖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옆에 페이지 보면은 어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데 이제 그거를 말해주는 게 요거를 조금 설명하면 그 다음 거 설명할 수 있는데 큰 단락의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에 중간쯤에 숙주의 몸은 누가 친구이고 누가 사기꾼인지 어떻게 구별할까 이런 거죠. 숙주가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의 몸 이렇게 가로치고 사람이라고 쓰세요. 숙주. 사람의 몸은 누가 친구이고 누가 사기꾼인지 어떻게 구별할까라는 거예요. 내 몸에 아군인지 적군인지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별하는 거에 이제 그 훈련받은 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밑에 내려가 보면 대식세포라고 있어요. 대식세포. 매크로파지라는 애거든요. 대식세포는 큰데 먹을 식이에요. 그래서 크게 먹는다. 크게 먹는 입이 큰 애예요. 그래서 얘는 위협이 되는 박테리아를 먹어치우는 보병. 그러니까 군대라는 거, 군인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기억세포, 기억비세포, 옆줄에 있죠. 기억비세포. 특별한 표적을 사살하도록 훈련받은 저격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비세포는 어떤 애들이에요? 특공대 같은 거죠. 특공대 같은 거예요. 대식세포는 그냥 무식하게 이건 나쁜 애들이야 적이야 그럼 다 먹어치운 애들이고 기억 비세포는 기억하고 있어. 얘 내 적군인데? 라고 생각하면 특별한 표적을 사다로 훈련받은 저격수라는 거죠. 이거를 훈련하는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이 비세포를 이건 너의 적이야. 이거는 어떤 애야. 이렇게 훈련받은 저격수를 했잖아. 훈련시키는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 이거예요. 흉선. 그래서 그 흉선 안에서, 그러니까 40이 되면, 우리 몸의 면역기관이 흉선이거든요. 흉선. 예, 흉선인데, 갑상선, 림프 여기 있는데, 거기 있는 건데, 흉선인데, 이 흉선에서 이 비세포를 훈련해요. 그거를 흉선 내분화 세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흉선 안에서 훈련된 세포. 그래서 걔네들이 내 면역을 지켜. 40 전에는. 근데 내가 40이 되잖아요? 그러면 흉선의 기능이 퇴화됐어. 우리 지금 다 40 넘었죠? 흉선 다 퇴화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흉선의 영양소가 필요한 흉선 영양소가 뭐냐면 아연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있죠. 아이들이 아연을 먹으라고 면역할 때 아연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 흉선 때문에 그래요. 면역을 해야 돼서. 그래서 애들은 뉴트리키즈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 간혹가다
그 뉴트리퀴즈 맛없다고 아세로라씨, 칼맹 뭐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먹이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현재 아메이 제품 중에 아연이 들어있는 거는 더블엑스 뉴트리퀴즈 그 다음에 애들용 유산균 있죠. 애들용 유산균에 들어있는 정도밖에 안 들어있을걸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들어있죠? 면역 유산균에 아연 들어있을걸요. 그러니까 그런 면역과 관련된 데 아연이 들어있는데 내 아이를 뉴트리퀴즈를 안 먹인다. 그러면은 그 헛돈 쓰는 거죠. 헛돈. 예, 그렇게 해서 뉴트리퀴즈나 더블엑스는 반드시 먹어야 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40이 되면은 흉선의 기능이 퇴화해가지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 죽어? 이제 그래서 40 이상 되면 암에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신은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어. 이 기억 비세포 있죠. 이 특공대 훈련받은 저격수 얘를 흉선 외분화 T세포라고 있어요. 흉선 외분화. 그러니까 흉선에서 이제 내분화가 퇴화됐으니까 40대 넘으면 흉선 외분화. 그래서 밖에서 흉선 밖에서 훈련시키는 게 어딘지 아세요? 그게 장이에요. 그래서 40이 넘으면 장 관리는 필수인 거예요. 그걸 써놓으세요. 자, 어떻게 써놔야 될까? 기억 비세포는 특별한 표적을 사살하도록 훈련받은 저격수. 요 부분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몸은 누가 친구이고 누가 사기꾼인지 어떻게 구별할까? 걔네들 다 어떤 특정한 그 임무가 있어. 대식세포는 위협이 되는 박테리아를 그냥 먹어치는 보병이고 기억 비세포는 특별한 표적을 사살하도록 훈련받은 저격수야. 근데 얘네들을 훈련시키는 게 누구냐면은 40 이전에는 흉선이라는 곳에서 그 훈련을 시켜. 그래서 흉선에는 영양소가 필수 영양소가 아연이야. 그래서 반드시 뉴트리퀴즈나 더블엑스는 먹어야 돼. 골라서 뭐 카로틴 먹이고 아세로라씨 먹이고 칼맹 먹이는데 더블엑스 안 먹인다? 그러면 헛돈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엄마들이 간혹 그러거든요. 골라서 먹이거든, 자꾸. 그러니까 종합영양제 먹여야 돼. 그러면 이제 40이 넘은 우리는 그럼 죽어야 되냐. 그래서 40이 넘은 사람들이 암에 노출 많이 된다. 왜? 흉선의 기능이 퇴화되니까. 그래서 신은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어. 그게 흉선 외분화예요. 흉선 외분화. 그러니까 흉선 밖에서 훈련받는 기억 비세포가 있다는 거지. 그게 장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장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어요, 혹시? 정리됐죠? 예, 그러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TH1이거든요. 그러니까 헬프 T1, 그러니까 걔도 조력세포라는 건데 TH1 또는 TH2 같은 조력 T세포는 헬프 T세포라고 해요. 도와주는 세포. T세포는 적의 침입을 다른 부대에 전달하는 통신병이에요. 통신병. 그러니까 얘는 뭔가 지네가 역할을 하진 않지만 지금 적군이 들어왔어요. 세균 들어왔어. 이렇게 알리는 애라고. 그냥 그런 세포예요. 그래서 밑에 줄에 항원이 뭐냐면 항원이 그 세균이라고 할게요. 세균이라고 바로 치세요. 항원 이런 말 어렵잖아요. 세균이에요. 세균은 병원균의 표면에 있는 작은 분자로 면역세포는 항원을 통해 적을 인식한다. 이거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내 몸에 침입한 애들이에요. 항원을 다 그런 거 말해요. 다음 페이지 넘기고 222페이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두 번째 줄에 아니야 두 번째도 안 하고요. 자, 쭉 내려가가지고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내려가면은 또 얘기가 나와요. 염증을 저지하는 쪽은 새롭게 알려진 면역세포인 조절 T세포가 맡고 있다 그랬어요. 이제 조절 T세포예요. 좀 어렵죠, 말이. 아까 막 기억 B세포, 뭐 헬프 T세포 막 엄청 많잖아요. 근데 조절 T세포는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왜? 얘가 진짜 면역과 관련돼 있거든요. 조절 T세포의 면역세포의 이름도 면역세포에 얘는 조절 T세포는 이름을 이제 T렉스라고 해요. 이름이 밑에 줄에 T렉스라고 써있죠. T렉스라는 애인데 그 면역세포인 조절 T세포가 얘는 밑에 줄에 보면 밑에 줄 찾았죠? T렉스는 공격적이고 피에 굶주린 면역세포를 진정시키는 역할.
따라서 옆에 줄 따라서 Trex가 많아질수록 면역계의 반응성이 줄어들고 Trex가 줄어들수록 면역계는 더 격렬하게 반응한다 그랬어요. 면역계가 격렬하게 반응하는 게 좋아요? 면역계가 조금 안정적인 게 좋아요? 안정적인 게 좋죠. 면역계가 반응한다는 건 여기서 나쁜 의미예요. 과민 반응, 그러니까 알러지 있죠. 뭐가 꽃가루만 들어도 애취하고 이런 거 다 내보내려고 과민하게 뿜어내는 반응이잖아요. 그 예민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면역 조절인 T세포가 뭐를 조절하냐? 면역이 이렇게 막 과잉되면 컴다운 진정해 이렇게 다 달래는 역할을 얘가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줄치지 말고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 기역자 꺽쇠로 해주세요. 밑에 줄에 면역계가 균형을 잃고 대량의, 그 읽어만 드릴게요. 면역계가 균형을 잃고 대량의 염증 촉진 세포를 방출하면서 림프샘이나 비장이 부어올라. 이거 염증이 찼죠. 이 공격적인 세포들은 신체 기관들을 치명적으로 공격해서 대개 소화기에 당뇨병을 일으키고 아토피, 음식 알레르기, 염증성 장질환, 난치성 설사를 유발한다. 이렇게 자가면역질환, 알레르기성 장애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신체 기관이 파괴되고 조기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과잉이 애기들한테 얼마나 치명적인 역할을 주는지. 근데 그거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Trex라는 거죠. 이해됐죠? 예, 그럼 이해됐어요. 옆에 223페이지 이제 두 번째 줄 보면 Trex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은 밑에 줄에 인간 세포가 아니라 밑에 줄에 미생물총이다. 자, 인간의 세포예요. 면역 세포라니까 면역 조절 세포예요. Trex가. 근데 얘를 조절하는 게 아까 제가 기억 비세포는 흉터내서 관리 훈련시켜가지고 막 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면역 조절 세포인 Trex는 인간이 조절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총이 얘를 조절한다는 거죠. 그럼 미생물총이 건강하게 85대 15로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안정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Trex가 많아지겠죠. Trex가 많아지면 과민한 반응을 덜 하겠죠. 우리가 재채기 하는 거 있잖아요. 감기 걸리면 재채기, 발열, 뭐 이런 거 모든 거 과민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진정되는 거죠. 자. 자, 그래서, 그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를 총지하는 게 미생물총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두 번째 단락에 다만 보이세요? 다만? 단락 바뀌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미생물총이니까 당연히 안정적인 건강한 미생물총이 돼야지 Trex가 많아지잖아. 근데 다만 우리가 염려할 것은 서구화된 생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경우 미생물총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체내에서 미생물총의 다양성이 낮아지면 Trex는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거죠. 근데 Trex는 줄어드는 거예요. 답을 옆에 쓰세요. 줄어든다. 여기 답이 안 나오거든요. 미생물의 다양성이 낮아지면 디스바이오시스가 되고 디스바이오시스가 되면 Trex는 줄어드는 거예요. Trex가 줄어들면 면역 폭풍이라는 거죠. 과잉 면역이 일어나는 거. 그게 아토피, 비염, 염증성 장질환, 뭐 이런 여러 가지 소화당뇨 뭐 이런 것들이란 거죠. 그 옆에 써놓으시면 돼요. 넘길게요. 225쪽에 제일 마지막에 설사 있어요. 225쪽에 제일 마지막에 설사 그 다음 페이지 설사가 일어나는 메커니즘. 자, 이제 설사를 한번 볼 거예요. 줄 쳤죠? 설사는 한마디로 위에 써놓으세요. 설사 땡땡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인체가 병원균을 씻어내기 위한 방법. 인체가 병원균을 씻어내기 위한 방법. 이게 설사예요. 그래서 설사하면 칭찬해줘야 돼. 애한테. 오, 설사했다. 칭찬해줘야 돼. 그래서 설사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얘 면역이 잘 가동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도 매번 설사하는 거 말고, 애가 아픈데 갑자기 이렇게 아프다가, 열 쫙 내려가면 설사 빵 하면 열 내려가잖아, 감기 걸리면은. 그러니까 그 설사는 너무 좋은 설사라는 거지. 아, 감기 바이러스가 이 설사통으로 다 나갔구나, 이런 거죠. 이 몸이 정상적인 면역이 가동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체가 병원균을 씻어내기 위한 방법이고, 설사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밑으로 네 줄 아래로 내려가면 장내벽의 세포들은 사슬 모양의 단백질로 서로 연결되어 까지만 치면 돼요. 그러니까 설사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내벽의 세포가 이게 고리 모양으로 단백질이 다 장내벽 세포에 다 둘러싸고 있어요. 사슬 모양의 단백질. 얘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얘가 조눌린이라는 애예요. 근데 이 조눌린 요 내용 읽어보셨죠? 근데 어려웠죠? 이제 오늘 조눌린을 설명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이 단백질이 이름이 조눌린이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밑에 때때로 세포 사이의 단백질, 이게 조눌린, 이게 느슨해지면, 조눌린이 느슨해지면 단백질이 열리는 거죠. 느슨해져요. 그러면 그 사슬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안을 통과하지 않고도 세포와 세포 사이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서사슬 철컹철컹 했는데 짱짱하게 이렇게 쪼여져 있는데 얘가 이렇게 느슨하게 열린 거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쓱 열리면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풀린다는 거야. 그러면 세포 안으로 안 들어가고도 세포 사이로 막 이동하게 돼. 그게 물이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필요하면 물이 밑에 치세요. 물이 장내벽의 세포들 사이를 통과하여 혈액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게 바로 설사다. 이는 인체가 병원군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용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그래서 근데 조눌리는 이게 항상 쪼여져 있어야 돼. 얘가 열리는 건 어떨 때 열리냐? 우리 몸이 인체가 심각하게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 얘 진짜 급하게 내보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얘가 열려요. 얘가 열리면서 그 열리는 틈으로 물이 쫙 씻어 내려가면 장을 쫙 씻어 내려가면서 세균을 내보낸단 말이야. 그게 이제 핵심인데 이 조눌린이 문제는 그럴 때만 열려야 되는데 딱 잠겨있어서 그럴 때만 열리는데 시도 때도 없이 열리는 거야. 조눌린이 열려가지고 이게 문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장벽은 사슬 모양, 즉 조눌린이라는 단백질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조눌린은 그 사슬의 이게 조임 정도를 조절하는 단백질인데 얘가 장의 투과성을 조절해요. 장 투과성을 조절하는데 이 뒷얘기를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미생물이 불균형하면 그러니까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유바이오스 건강한 미생물 상태가 아니라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면 면역계는 조눌린을 뿜어내요. 지금 너 장 상태에 유해균들이 득실득실해 하면서 조눌린을 방출해. 그러면 조눌린이 어떻게 한다 했어? 사슬을 연다 그랬죠. 아까 이렇게 사슬 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슬이 열려. 그러면 장벽을 청소하려고 해요. 이제 이거 문 열렸으면은 물로 샥 씻어 내보내야지 하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사슬이 열린 틈으로 물만 내 몸은 물만 내보내고 싶은데 이 열린 틈으로 독소가 나가는 게 문제예요. 그게 장누수 증후군이에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 열린 틈으로 나쁜 균이 침투해서 이게 막 빠져나가는데 근데 이 틈을 이 열린 틈에 여기 틈에서 나쁜 독소 들어가잖아. 근데 이 틈을 생기지 않게 조눌린이 건강하게 살짝만 열릴 수 있도록 확 열리지 않고 샥 열릴 수 있도록 조절하는 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뷰티르산이에요. 뷰티르산. 그래서 장벽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리더님들. 왜냐면 우리는 다양성, 뷰티르산 이런 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단어잖아요. 왜냐면 그 카탈로그 이거 보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 마이크로바이옴 레포트 보고 그러면 뷰티르산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뷰티르산 설명 나와 있지만 책자 요즘에는 뷰티르산 설명 나와 있지만 우리가 뷰티르산 설명 잘 못하잖아. 뷰티르산은 야채 많이 먹으면 생기는 거야. 이렇게도 답이죠. 맞아요.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 생겨요. 그런데
이 뷰티르산 이 뷰티리산을 우리가 얘가 그러면 왜 좋은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저는 이 페이지 설사 요 메커니즘 요 페이지를 이렇게 그 요 태그 말고 이렇게 띠지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리더님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예. 제가 요 글을 나중에 저는 여기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사실은 이렇게 포스트잇을 적어서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그것들을 생각을 정리해놨는데 리더님 내가 요 부분을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리더님들 포스트잇에다가 어느 한 곳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설사 얘기를 하면서 존울린 얘기를 하면서 뷰티리산 얘기까지 가야 돼. 결국은 이게 뷰티리산까지 가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걸 오늘 한 거거든요. 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다 내용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뒤에 나와요. 228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러니까 존울리는 장벽에 문을 여닫는 그 스위치 같은 거라 해서 단백질이라 해서 그런 스위치 같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줄에 존울리는 장벽 세포를 연결하는 사슬의 조임 정도에 관여하여 장벽의 투과성을 조절. 말이 어렵지만 이해하시죠? 옆에 존울린이 많이 생성되면 사슬이 느슨해지고 장벽 세포가 서로 분리되어 커다란 분자가 혈액 안팎으로 이동. 커다란 분자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인체 내 몸에는 커다란 분자가 들어가면 안 돼. 어떤 분자가 들어가야 되냐? 아주 미세하게 잘게 쪼개져서 혈액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커다란 분자가 들어왔다는 건 분명히 음식물 찌꺼기거나 덜 소화된 음식물 찌꺼기거나 내독소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분자가 혈액 안팎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밑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미생물총이 있을 때 유바이오시스죠. 있을 때 장벽의 사슬은 잠겨 있고 장벽 세포는 단단히 붙어 있어. 크기가 큰 물질이나 위험 인자는 함부로 세포 사이를 통과해 혈관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나 미생물총이 불균형한 상태가 되면 약한 수준의 비브리오 콜레라처럼 반응하여 면역계를 귀찮게 한다. 그러니까 형광펜으로 미생물총이 불균형한 상태가 되면 밑에 줄에 면역계를 귀찮게 한다. 요거만 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반응으로 형광펜으로 면역계는 존울린을 방출하여 사슬을 풀고 장벽 세포를 느슨하게 하여 장벽을 청소한다. 그 물청소죠. 물청소잖아. 그게 설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설사하려고 물로 내보내려고 장벽을 열었더니만 그 나쁜 물질까지 싹 들어가더라. 예. 근데 그 틈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 틈을 좀 덜 벌어지게 하는 애가 뭐다? 뷰티르산이다. 요런 거예요. 자, 밑에 세포 사이의 틈을 이용해 온갖 불법 이민자들이 인체에 약속된 땅으로 유입되는 것. 이게 온갖 불법 이민자들이 내독소, 음식물 찌꺼기 이런 거죠. 그래서 네 줄 아래로 내려가세요. 형광펜으로 장누수 증후군이 모든 병의 근원이며 많은 사악한 것들의 원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유입돼서 그게 장이 샌다는 거예요. 그게 장이 샌다,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요 빈칸 나와 있죠. 저 아래에 거기다 쓰세요. 존울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원인. 존울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원인. 사슬을 확 여는 원인. 첫 번째 글루텐이에요. 글루텐 괄호 열고 밀가루. 밀가루가 존울린을 여는 직격탄이에요. 그래서 장 안 좋은 애들이 밀가루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예요. 2번 디스바이오시스예요. 그게 뭐죠? 미생물 불균형 상태죠. 미생물이 불균형하니까 내 몸은 청소해 빨리 장이 더러워 세균이 가득해 청소해. 그 물 청소하려고 그랬더니 드세요. 자, 열려서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세 번째 장점막 염증이요. 그게 스트레스 때문인 거거든요. 스트레스 쓰세요. 장점막 염증, 스트레스. 그래서 아이들이
먹은 게 잘못된 게 없는데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 얘 자꾸 왜 설사를 자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설사를 간혹 애들 같은 게 어린애들이 설사를 자주 한다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 상대. 아이들은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걸 모른대요. 어른들은 스트레스 받아 막 알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는 걸 모른대요. 그게 몸으로 나타나는 게 설사. 항생제 많이 먹어도 설사하지만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아도 설사해. 왜? 장점막에 염증이 생기거든. 이게 조눌린이 방출돼가지고. 조눌린 왜 방출되냐? 스트레스 받아서 조눌린이 방출된다. 그러니까 얘가 설사한다. 이게 얘기예요. 그때 설사는 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내 몸은 청소하려고 하는 거야. 얘가 스트레스 받아서 염증이 생기니까 조눌린을 열어서 내보내 이러는 거죠. 신호. 그래서 이게 치료법이 뭐냐면 229쪽에 중간 단락,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 치료법, 밑에 줄 바로 휴식과 좋은 식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약이 없다는 거죠. 약이 없다. 건강한 식단과 휴식만이 장애는 약이다. 장애는 약이 없다. 그 다음에 232쪽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232쪽의 두 번째 단락에 장누수와 높은 수치의 조눌린이 검출되는 질환은 원래는 셀리악병이라고 하는데 근데 안 많기 때문에 리더님도 모르셔도 돼요. 질환은 밑에 줄 제1형 당뇨 이거예요. 제1형 당뇨 역시 장애 투과성이 특히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조눌린 방출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누수 당뇨병이죠. 제1당뇨, 제1형 당뇨 걸리는 사람 원인은 장누수 증후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아래 내려가면 쥐한테 조눌린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을 처방하면 그들 중 3분의 2에서 당뇨 발병을 막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눌린 작용을 억제하는 약하고 화살표 치고요. 뷰티르산이라고 쓰세요. 결국은 뷰티르산이에요. 자, 233쪽에 이 LPS까지만 할 거예요. 233쪽에 두 번째 줄 LPS라고 불리는 지질다당류 이렇게 줄 치세요. LPS라고 불리는 지질다당류. 얘는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화살표하고 옆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내독소라고 쓰세요. 내독소. LPS 지질다당류 내독소인데요. 내독소하고 땡땡 하고요. 장 안에만 존재하는 애예요. 근데 장누수 혈관 밖으로 침투. 혈관으로 침투. 아까 조눌린이 열려가지고 큰 입자들 들어오는 게 이 LPS 지질 다당류가 들어오는 거 내독소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비만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중간쯤 보면 비만한 사람들의 혈액에서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그람 음성균의 LPS 분자는 유해하다, 나쁘다라는 거죠. 밑에 줄 LPS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분자. 밑에 줄 장의 투과력이 높아지면 다시 말해서 장벽이 쇠게되면 세포 사이로 비집고 나와 혈관으로 들어간다. 다섯 번째 줄 아래로 내려가면 제일 마지막 줄 이 과정에서 몸 전체에 염증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비만한 사람의 경우 밑에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있다. 옆에 줄 혈액 내의 LPS는 체중 증가를 유도할 뿐 아니라 인슐린 같은 호르몬의 작용에 지장을 주면서 제2형 당뇨와 심장병을 일으킨다. 밑에 줄 혈액 내의 과다한 LPS는 정신질환과도 연관이 있다. 옆에 줄 우울증 환자, 밑에 자폐성 장애 아동, 조현병 환자는 보통 장누수 및 만성적인 염증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235쪽에
첫 번째 줄 비만,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 정신장애 모두 심각한 수준의 장투과성과 이에 따른 만성적인 염증을 보인다. 이거 LPS에 대한 것도 제가 이거 정리해 놨거든요. 포스트잇에. 요것도 찍어서 보낼 테니까 이게 딱 포스트에 써서 그 LPS 있는 곳에 붙여 놓으세요. 이게 LPS 기전을 제가 정리해 놨거든요. 여기 말의 내용이 너무 무슨 소설처럼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핵심만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보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여드름에 대해서 하나만 할게요. 여드름은 다음에 할까요? 여드름을 다음에 할게요. 시간이 어떻게 돼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항생제 부분까지 태그까지 읽어놓고 오세요. 리더님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보려고. 왜냐면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페이지는 많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일 다음 시간에 여드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